예전보다 덜 먹는데 살이 찝니다. 운동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부터 해마다 0.3kg에서 0.5kg 체중이 늘어나고 동시에 체지방은 매년 1%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먹는 양은 줄었는데 몸이 변하는 이유, 그 핵심에 근육 손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단백질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대사량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은 에너지를 씁니다.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를 수리하는데 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 소비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하루 전체 칼로리 소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소비하고, 근육이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덜 소비합니다. 20세 이후 기초 대사량은 10년마다 1%에서 2%씩 낮아지는데, 이게 근육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40대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건 절대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30세부터 시작된 근육 손실이 10년에서 20년쯤 지나면서 기초 대사량을 눈에 띄게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40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이건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빠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근육도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직접 씁니다. 지방보다 근육을 분해하는 게 더 쉽거든요. 실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이 7kg 줄었을 때 기초 대사량이 하루 100kcal 감소했습니다. 이 중 60%는 근육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조직의 손실에서 비롯됐고 40%는 대사 적응 때문이었습니다. 덜 먹어서 살을 뺐는데 기초 대사량이 이미 낮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요가 생깁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예전처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은 여전히 낮은 상태인데 칼로리는 다시 올라가면서 살이 원래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찝니다. 이걸 반복할수록 다이어트 할 때마다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역설입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몸이 근육을 에너지로 쓰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할 때 몸은 근육보다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선택하거든요. 바로 이 순서가 체중 감량의 질을 결정합니다. 체중은 빠지더라도 근육은 유지되는 겁니다. 2025년 당뇨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체중 감량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골격근 유지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남는 고품질 체중 감량이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단백질입니다. 체중 1kg, 하루 1.6g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칼로리 제한 중에도 근육 손실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 70kg 기준이면 하루 112g에서 140g인데 이게 상당한 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37g에서 47g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일까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32g 들어있습니다. 열량은 165칼로리 수준으로 낮고 류신 같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한 컵에 단백질 26g이고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이라서 몸이 근육 합성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달걀 전체에는 추가 영양소가 더 들어있지만 칼로리를 줄이면서 단백질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달걀 흰자가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다이어트 중 체중 관리에 특히 유용합니다. 227g에 단백질 23g이고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어서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으로 먹어야 합니다. 가양 제품에는 설탕이 20g에서 30g 추가로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목적에 역행합니다. 에다마메는 칼로리 대비 단백질 효율이 높은 식물성 선택지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 18g이면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다이어트 중에 배고픔을 줄이면서 근육을 지키는 조합이 됩니다. 렌틸콩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컵에 단백질 18g에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 칼륨이 함께 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저렴하고 칼로리 대비 영양소 밀도가 높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을 음식의 열 생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의 열 생성 효과는 섭취 칼로리의 약 20에서 30%에 달합니다. 탄수화물이 5에서 10%, 지방이 0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단백질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백질 100칼로리를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20칼로리에서 30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을 먹을 때보다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비율을 높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덜 흡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백질이 포만감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낮아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올라갑니다. 이 효과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항 운동을 함께하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항 운동은 근육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서 단백질을 근육 합성에 쓰게 만들고, 동시에 결국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 중에 저항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이 적고 지방 감소가 더 컸습니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칼로리를 줄였는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항 운동까지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움직임이라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저항 운동이 아니어도 움직임 자체가 근육에게 신호를 보내고 단백질이 근육에 쓰이는 비율을 높여줍니다. 요요를 반복해온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요가 의지력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마다 근육이 빠지고 그 결과로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또 덜 먹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를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먹는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단백질을 넣는 겁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닭가슴살 한 조각을 추가하면 됩니다. 총 칼로리는 비슷하거나 낮아지면서 단백질은 늘어납니다. 이 변화 하나가 근육을 지키면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시작점입니다. 돼지갈비도 선택지가 됩니다. 한 조각에 단백질이 39g이나 들어있고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미네랄인데, 다이어트 중에는 아연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기능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기름기가 걱정된다면 기름을 제거하고 굽거나 삶으면 됩니다. 생선은 다이어트 중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황다랑어 85g에 단백질이 25g이고 셀레늄과 비타민 B군이 함께 옵니다. 넙치는 같은 양에 단백질 23g이면서 지방이 2g으로 지방이 극도로 낮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만성 염증이 있으면 체중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코티지 치즈 반 컵에는 단백질 14g이고 카제인이 단백질의 80%를 차지합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느려서 7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서서히 공급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잠자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이어트 중에 야식을 먹고 싶다면 코티지 치즈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은 칼로리 과잉이 아니라 근육 손실로 인한 기초 대사량 저하입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한 조각, 달걀 2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 이것들이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 식재료입니다. 덜 먹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에서 단백질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 반동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배고픔이 강하게 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면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도 배고픔이 덜합니다. 근육이 혈당 조절에도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기관 중 하나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중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이건 당뇨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40대, 50대에 갑자기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나빠진 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줄면서 혈당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부는 혈당 관리와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식품입니다. 4분의 1모에 단백질 12.8g이고 마그네슘과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콩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중에도 심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반 컵에 단백질 14g이면서 칼로리는 낮고 카제인이 소화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 야간에 먹고 싶다는 충동이 올 때 취침 전이라면 코티지 치즈가 최선의 선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높고 포만감은 오래 가거든요. 귀리는 탄수화물이지만 다이어트 중에도 단백질 전략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귀리 100g에 단백질이 약 17g 들어있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트밀 한 그릇에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를 올리면 단백질을 25g에서 30g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체중 감량 중에 아몬드가 도움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28g에 단백질 6g이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높다고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수의 아몬드가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서 전체 칼로리 섭취를 오히려 줄여줍니다. 문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적정량은 하루 한 줌 정도입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 끼에 고르게 나눠서 30g에서 40g씩 먹을 때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3번 켜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먹는 방식은 체중 관리에 비효율적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하루 전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을 먹으면 단백질이 35g 수준이 됩니다. 이 아침 식사가 점심까지 배고픔을 억제하고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을 굶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단백질 섭취 연구들은 반박합니다. 체중 감량 중 근육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근육 1kg은 하루에 13칼로리에서 15칼로리를 소비합니다. 반면 지방 1kg은 하루 4칼로리에서 5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근육이 지방보다 3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인 겁니다. 근육 3kg을 유지하면 하루에 약 40칼로리에서 45칼로리를 더 소비하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5kg에서 2kg의 지방을 추가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기초 대사량을 결정한다는 게 이 숫자들로 보입니다.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GLP-1계열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약들도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육 손실을 동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GLP-1계열 약물로 체중 감량 시 근육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고 이걸 막으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저항 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살을 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빠지는 게 지방인가, 근육인가, 체중계 숫자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저항 운동을 하고 3끼에 나눠 먹는다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의 본질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를 바꾸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한 조각이 오늘의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코티지 치즈 반 컵이 오늘 밤에 근육 분해를 막습니다. 내일의 기초 대사량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단백질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을 음식의 열 생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의 경우 섭취한 칼로리의 약 20에서 30%가 소화 과정에서 소비됩니다.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차이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200칼로리를 먹으면 소화하는데 40칼로리에서 60칼로리가 소비됩니다. 탄수화물 200칼로리를 먹으면 소화에 10칼로리에서 20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같은 200칼로리를 먹었는데 실제로 몸에 쌓이는 에너지가 20칼로리에서 40칼로리 더 적은 겁니다. 매일 이 차이가 꾸준히 쌓이면 1개월에 600칼로리에서
100에서 1200칼로리, 즉 체지방 80g에서 160g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작아 보이지만 6개월이면 최대 1kg 가까운 지방이 달라집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근육 유지를 넘어서 칼로리 소비 자체를 늘리는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닭가슴살, 달걀, 생선, 두부, 렌틸콩으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체중 감량 속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저항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소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늘어나면서 체중이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백질 중심 식단이 빠른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빠르게 빠졌다가 다시 찌는 사이클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는 것과 천천히 지방만 줄이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3년에서 5년 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요를 반복할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 감량하면 기초 대사량이 유지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표기된 가공식품을 사는 겁니다. 단백질 바, 단백질 음료, 고단백 과자류는 단백질과 함께 설탕, 인공 첨가물, 포화지방이 함께 옵니다. 단백질 함량만 보지 말고 전체 성분표를 봐야 합니다. 진짜 단백질 식품은 성분이 단순합니다.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입니다. 달걀은 달걀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단백질 섭취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먹는 음식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루만 기록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40g에서 60g 수준의 단백질을 먹고 있습니다. 체중 70kg 기준으로 최소 필요량인 112g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늘릴지를 계획하는 게 순서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추가하면 단백질이 12g 늘어납니다. 점심에 닭가슴살 100g을 더하면 32g이 추가됩니다. 저녁에 두부, 반 모를 넣으면 25g 정도가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을 약 70g 늘릴 수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지방이 쌓이는 건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근육이 줄어서 칼로리를 덜 소비하게 된 것도 큰 원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면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면서 칼로리 구성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지금 한번 봐보세요. 단백질 식품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닭가슴살 1조각, 달걀 2개, 두부 반모, 렌틸콩 1컵 중 하나를 고르세요. 그 선택이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요요의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체중 감량의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단백질이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덜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도 많이 먹어서도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백질입니다. 오늘 저녁 닭가슴살 1조각, 코티지 치즈 반컵,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결국 체중 관리의 본질입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그 전환을 이끄는 유일한 도구가 단백질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은 단 2가지입니다. 근육을 늘리거나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식품도 아닙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충분히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체중 관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꾸준히 지속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백질 중심 식단은 배고픔이 적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먹는 것이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방식은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닭가슴살이나 달걀이나 두부를 넣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요요 없는 체중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